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형제와 인생의 거리를 주제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살다 보면 피로 맺어진 형제 사이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형제와 나란히 앉아 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은 그 거리가 어쩐지 멀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 그 거리를 끝까지 좁히려 하면 오히려 서로가 더 지치고 가까워질수록 더 상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 혹시 형제와의 거리 두기를 못하면 오히려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일수록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움은 따뜻함을 주지만 지나친 친밀은 간섭으로 변하고 결국 서로에게 짐이 되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의 교훈처럼 들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풀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내 얘기 같아 하고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편하게 앉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마음에 와닿을 때만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도시, 몇 시쯤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그 작은 흔적이 우리가 이 긴 밤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이제 천천히 불을 끄시고 혹시 모를 작은 선풍기 바람 소리를 곁에 두세요.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형제와 나 사이에 흐르는 거리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같은 밥상을 마주하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울고 웃으며 자라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 서로의 집이 달라지고 생활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이기도 하지요. 어렸을 적 형제와 다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소한 장난감 하나 때문에 서로 얼굴이 벌개지도록 싸우고 또 금세 화해하곤 했죠. 그때는 늘 곁에 있으니 미워도 그리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집과 가족이 생기면 이제는 싸움도 사치가 됩니다. 그냥 연락이 줄어들고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조차 줄어들죠. 이럴 때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저 형제는 연락도 없을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까웠던 형제라도 지금은 각자의 인생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또 복잡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더니 형제가 바쁘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어요. 그 순간 저는 괜히 서운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방해라도 한 건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곱씹어 보니 그때는 정말 상대방이 힘들고 바빴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제 관점에서만 생각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가까이 다가갈수록 오히려 부담이 되고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간섭으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금세 금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이다. 필요할 때면 형제가 먼저 다가오게 두는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손을 내밀다 보면 결국 상대방은 그 손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때로 거리를 두어야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붙어 있어야 정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 사이에 거리가 느껴진다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거리는 때때로 서로를 지켜주는 보호막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 거리가 형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키운 자식인데 당연히 집에 드나들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식이 세운 집은 더 이상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새로운 질서와 규율이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집을 찾았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맞아주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어색하고 아들의 말투에서도 바쁜 기색이 묻어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야 알았지요. 아, 내가 환영받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잠시 다녀가야 할 사람처럼 여겨졌구나. 사실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자식의 집에는 그들만의 생활의 흐름이 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의 위치 하나, 거실에 놓인 작은 장식품 하나, 아이를 재우는 시간까지 모두 그들만의 질서입니다. 부모가 아무렇지 않게 발을 들이면 그 작은 규율들이 흔들리고 부부의 평온한 결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부모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셨을 때 마음은 반갑지만 한편으론 머릿속이 분주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청소는 했나? 반찬은 충분한가? 아이는 씻겼나? 이런 생각이 쏟아지면서 반가움은 어느새 긴장으로 바뀌곤 하지요. 결국 부부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다음부터는 꼭 연락드리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야겠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발걸음도 때를 잃으면 간섭이 된다는 것. 부모의 정성도 지나치면 오히려 자식의 마음에 부담으로 남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적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가한 자식의 집에 죽어도 가지 말라. 이것은 자식에 대한 냉정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세운 가정을 인정해주고 그 공간의 평화를 해치지 말라는 깊은 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사랑을 핑계로 자꾸 자식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형제, 친구, 배우자의 삶에 과도하게 발을 들여놓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그저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되 직접 발걸음을 하지 않고 기다릴 때 자식은 오히려 스스로 문을 열고 찾아옵니다.
그 만남은 부담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하고 반가운 순간이 되지요. 여러분, 사랑은 멀리서도 전해집니다. 그 사랑이 간섭으로 변하지 않게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행동이 간섭으로 변하는 순간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부모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들을 챙기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집에 발걸음을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친절은 햇빛과 같아서 따뜻하지만 너무 강하면 그늘이 필요하다. 이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늘 따뜻한 햇살 같지만 자식은 때때로 그 햇살이 너무 뜨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은 바로 예고 없는 방문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자식과 며느리, 사위는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마음이 뒤집히곤 하지요. 청소는 했나? 반찬은 충분한가? 집 안 상태는 괜찮은가? 이런 고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반가움보다는 긴장과 불편함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고 저를 아껴주시지만 갑자기 오시면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내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이 무거운 짐으로 변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울고 웃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독립된 삶을 꾸려가면서 그 작은 말조차 깊은 간섭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삶의 무게가 바뀌면 같은 행동도 다르게 해석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점을 일찍 간파했습니다. 그는 출가한 자식의 살림은 스스로의 법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이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즉,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사랑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의 집을 다녀온 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내가 괜히 갔나? 반가워하지 않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눈치채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선을 넘어선 순간임을. 그러니 진정한 예의는 때로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쉬고 있을 때는 깨우지 않고 그들의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 그 절제 속에서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텅 빈 자리는 때로는 그리움과 고마움으로 채워지지만 억지로 채운 자리는 곧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하면서도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 아닐까요? 자식의 집은 단순히 또 다른 공간이 아니라 그들만의 작은 우주입니다. 그 안에는 부부가 함께 세운 규칙이 있고 작은 물건 하나에도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신발이 놓인 자리, 냄비가 올려진 순서, 아이가 잠드는 시간, 모두가 그들만의 질서이자 법도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그 공간에 들어서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나 작은 행동이 그 질서를 흔들어 놓곤 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야. 혹은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건강하지.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전한 말이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마치 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을 남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웃으며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쯤 가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이 본래 의도와 달리 불편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한 듯 말했습니다. 자식의 집은 자식의 집일 뿐 부모의 집이 아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세대를 잇는 관계의 본질을 짚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주 문턱을 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문을 열어 부모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자주 예고 없이 방문하는 가정일수록 부부 갈등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며느리의 경우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는 조사도 있었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방문이 의도치 않게 부부 사이의 평온을 흔드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방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반갑다기보다 준비해야 할 게 떠올라서 겁부터 납니다. 그의 말 속엔 깊은 딜레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과 부부의 삶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부모가 조금만 거리를 두어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식은 오히려 언제 오실까 기다리게 되고 만남의 순간은 더욱 따뜻하고 반가워집니다. 억지로 자리를 채우기보다 비워둔 자리가 오히려 더 큰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법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빈 집을 떠난 뒤 문득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 주셔서 든든하다 느낀 순간 말입니다. 그 든든함은 자주 오는 발걸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다시 새겨야 합니다. 사랑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덜어내는 것임을.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절제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소란스러움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자식의 집안살이는 그들만의 조용한 리듬을 가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가 우는 소리에 맞춰 하루가 시작되고 작은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그 속도와 방식은 부모 세대가 살아온 것과 다를지라도 그것은 그들만의 삶의 박자이자 행복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들어서는 순간 그 리듬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갑작스러운 파도처럼 집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리지만 눈빛에는 분주한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청소는 제대로 했을까? 반찬은 충분할까? 아이는 씻겼을까? 말 한마디 없어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수십 가지 질문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식 부부는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피로는 종종 한 몸처럼 따라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방문이 주는 무게가 바로 그것이지요.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진정한 예는 상대가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든 사랑을 방해하지 않는 절제. 그 속에 깊은 존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간섭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멈춤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실 때 노크 한번 해주시면 그 작은 소리만으로도 존중받고 있구나 느꼈던 순간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의 집은 하나의 독립된 방과 같고 그 문을 두드리는 최소한의 예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족 상담 사례에서도 부모가 자주 드나드는 집은 부부간 대화 시간이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살피느라 배우자와의 소통을 미루게 되고 그 작은 미루음이 쌓여 갈등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 부담으로, 돌봄이 의무로 변해가는 과정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친구의 집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반찬을 챙겨주시겠다며 아무 때나 들렀습니다. 정성은 고마웠지만 친구의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시는 건 좋은데 왜 나는 매번 시험을 보는 기분이 들어야 해요? 그 한마디가 둘의 관계를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랑이 시험이 되어버린 순간 부모의 선의는 더 이상 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진짜 사랑은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물러서 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햇살 같아야 한다고. 필요할 때 따뜻하게 비추고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그럴 때 자식은 오히려 햇살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움 속에서 부모의 존재를 더 귀하게 느낄 것입니다. 부모의 방문이 늘 반갑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청소나 반찬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 근본에는 경계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자식이 가정을 이루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이 닿는 집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작은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세계에는 나름의 법도와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놓는 자리가 부모 세대와 다를 수도 있고 음식을 먹는 방식이나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 눈에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식 부부에겐 그것이 곧 평온과 안정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집안에 들어서면 그 뼈대가 흔들립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건 내가 해주어야 제대로 먹지. 그런 마음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겐 간섭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인의 어머니가 손수 김치를 담가 주시겠다며 부엌에 서셨는데 아내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치 한 통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방식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더 큰 상처로 남은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이 점을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내 집의 연장이라 여기는 순간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다고. 자식은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느낍니다. 내 삶은 여전히 내 것이 아니구나. 실제로 한국가족학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있는 가정일수록 자녀 부부의 갈등 빈도가
1.7배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경계를 넘을 때 평화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존중을 먼저 두는 것일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도 내가 해줄까? 하고 물어보는 것. 그리고 괜찮아, 우리가 할게. 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기꺼이 물러나는 것. 그 작은 물러섬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자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식의 집에서 괜히 이런저런 조언을 늘어놓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 나는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분위기가 싸늘해졌을까? 하고 스스로 묻던 순간 말이지요. 그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자식이 집을 나섰다는 것은 곧 그들의 삶을 스스로 지탱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줄어든 자리에 비로소 그들은 배우자와 함께 의지하며 자라납니다. 그러니 부모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은 결코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진짜 힘이 되려면 빈자리로 남아야 한다는 것. 억지로 들어선 자리는 금세 잊히지만 텅 빈 자리는 오히려 그리움과 고마움으로 오래 남습니다. 그리움이 있기에 자식은 다시 부모를 찾고 고마움이 있기에 그 만남은 따뜻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는 단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정작 자식 부부의 입장에서는 그 호의가 감사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며 반찬이 없구나 하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집니다. 그 말은 사실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사랑이 무심코 날카로운 화살이 되는 순간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손자의 공부를 걱정해 매번 집에 들를 때마다 수학 문제집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 교육을 못하는 부모로 보일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선물은 기쁨이 아니라 압박으로 변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도움으로 포장된 간섭은 자녀 부부의 자율성을 해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서적 거리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의 선의조차 때를 잃으면 관계를 해치는 칼날이 되는 셈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출간 자식의 집은 또 하나의 가정이다. 부모라 해도 함부로 넘나들 수 없다. 그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살림에 개입하는 순간 그들의 작은 규율과 질서는 흔들리고 평범한 하루의 흐름이 깨져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방식, 저녁 식탁에 놓이는 반찬, 집 안에 가구 배치까지 그 모든 것은 자식 부부가 세운 작은 법칙입니다. 부모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모여 그들의 삶의 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결을 존중하지 못하면 결국 부모와 자식의 사이도 틈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을 접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한 발 물러나 상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손을 잡아주는 대신 멀찍이 서서 지켜봐 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도와주려 했던 행동이 돌아서며 후회가 된 적. 차라리 그냥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던 순간.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도움은 사랑이지만 지나친 도움은 사랑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 그러니 부모로서의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내가 없을 때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비워주는 것. 그 빈자리가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리움 속에서 찾아오고 그 만남은 따뜻한 축복이 됩니다. 부모의 발걸음은 늘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아이들 잘 지내나? 반찬은 먹을 만한가? 집은 정돈이 되었나? 이런 걱정과 사랑이 부모의 마음을 채우지요. 그러나 정작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발걸음이 사랑보다는 긴장을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고 없는 방문은 집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웃으며 TV를 보던 부부가 초인종 소리에 순간 얼어붙습니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을까? 아이, 숙제는 챙겨놨을까? 반찬은 충분히 있을까? 이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지요. 그 짧은 순간에 집 안은 마치 누군가의 심사를 받는 시험장처럼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며느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이 오신다 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반찬 준비하고 옷차림까지 신경 써요. 정작 오셔서는 잠깐 앉아 계시다 가시는데 저희는 몸과 마음이 다 지칩니다. 이 말 속에는 부모에 대한 불경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박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때를 잃으면 무거운 짐이 된다. 즉, 아무리 정성스러운 마음도 타이밍을 놓치면 부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편안한 공간을 지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방문이 그 공간을 불편과 긴장의 무대로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본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정은 세상으로부터의 최후의 피난처라고. 부부에게 그 집은 오직 둘만의 작은 세계이며 외부의 시선을 벗고 안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피난처는 순식간에 검사받는 장소로 바뀝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의 발걸음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 점점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연락이 줄고 방문이 뜸해지고 심지어 부모가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서 작은 불편함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함은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찾아가지 않아도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생각합니다. 그리움은 사랑을 불러오고 스스로 문을 열게 하지요. 그 만남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자발성으로 채워집니다. 그때의 포옹은 훨씬 따뜻하고 오래 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발걸음이 잦아질수록 자식의 마음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진정한 지혜는 가끔 비워두는 자리에서 탄생한다는 것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경계는 아마도 도움과 간섭의 차이일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내가 해주면 편할 텐데, 내가 도와주면 더 나을 텐데. 이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종종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받는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집에 와서 아이 옷을 개어두거나 냉장고 속 음식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분명 친절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눈에는 이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부모님이 다시 정리해 주시는구나. 감사함보다는 부족하다는 자책이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억지로 들어선 자리는 오래 남지 못하고 비워둔 자리는 그리움으로 채워진다. 즉, 부모가 직접 개입해 자리를 채우면 순간은 편리할지 몰라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워두면 자식은 스스로 부모를 찾고 그 빈자리는 그리움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지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부모의 잦은 개입은 그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국 독립심을 해칩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주어 우리가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 다 자식 잘 돼라고 하는 건데. 이 질문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당연해지면 상대의 부담을 볼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예의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쉬고 있을 때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 상대가 필요로 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리를 비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며 오래도록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공간을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친절이 자식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때 자식은 부모의 발걸음을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순간으로 느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움이 사랑이 되려면 간섭이 아닌 배려의 언어로 건네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는 말보다도 자리를 지켜주는 침묵 속에서 더 깊게 전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수록 자식은 때때로 더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리움에서 비롯되지만 자식의 마음은 쉼을 갈망합니다. 가정은 단순히 머무는 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문턱을 자주 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며 문을 열게 해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세대 간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즉, 부모가 먼저 다가가기보다 기다림의 미덕을 택할 때 자식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어느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는 빈도가 부모가 예고 없이 자녀 집을 방문하는 빈도와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공간을 존중할수록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여전히 마음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 고향이 간섭과 긴장의 장소로 변한다면 누구도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 고향이 기다림과 따뜻한 배려의 공간으로 남아있다면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사람의 마음은 빛보다 기억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도움은 고마움으로 남지만 동시에 부담으로도 각인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리를 비워주며 기다려준 시간은 언제나 감사와 그리움으로 기억됩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먼저 전화했을 때 밝게 받아주는 부모와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라며 서운함을 내비치는 부모. 두 경우 중 어느 쪽이 더 자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웃음 섞인 이야기 하나 덧붙여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우리 집이 내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습관처럼 찾아가 냉장고를 열어보곤 했죠. 며느리가 곤란해하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아버지 집이라면 이제 아버지 집도 제 집 맞지요? 그럼 내일부터 제 방 하나 주세요. 그제의 아버지는 웃으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줘야 할 때구나. 결국 부모의 사랑이 간섭이 되지 않기 위해선 기다림, 절제, 존중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자식의 마음은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열리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과도 같습니다. 이 선을 지켜주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지만 이를 무시하면 금세 갈등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가 그 선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자식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마음은 누구보다 진심이지만 방식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돌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너무 아끼는 나머지 그 사람의 삶의 자율성을 빼앗아 버리는 현상이지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음식을 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그건 이렇게 해야 맛있다고 계속 간섭한다면 그것은 도움이라기보다 평가가 되고 결국 며느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깁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놀라울 만큼 현대적입니다. 그는 부모가 자식의 살림에 자주 끼어들면 그들의 작은 질서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질서가 바로 오늘날 말하는 생활 리듬이고 심리적 안전지대입니다. 집 안에서 신발을 어디에 두는지, 반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심지어 저녁에 불을 언제 끄는지 같은 작은 습관들 말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부부가 함께 쌓아 올린 삶의 규칙인데 부모의 발걸음 하나가 그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대 가족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 부부의 62%가 부모의 잦은 방문으로 부부 갈등이 생긴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갈등의 원인을 사랑과 배려가 지나쳐서 라고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랑의 방향과 강도가 잘못되면 그 사랑은 칼날처럼 예리해져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조금은 우픈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어느 아버지가 늘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냉장고가 가득 차서 며느리가 더 이상 음식을 보관할 수 없을 지경이 된 거죠.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보다 시아버지가 우리 집 냉장고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이제 아버지께 냉장고 비밀번호도 알려드려야겠다고 농담을 했답니다. 그 순간 가족 모두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조금의 피로감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부모가 가진 정성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성이 시기와 방법을 잃을 때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이 오래 남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사랑보다 물러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물러설수록 자식은 더 크게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고 더 자주 그 품을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날 때 자식은 처음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출가한 자식의 집은 이미 또 하나의 가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가족의 독립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꾸린 집은 부모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이지요. 거기서 흘러가는 질서는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식 부부가 함께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어머니는 아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방을 치우고 아이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바쁘니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했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인인 공간이 잠식당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정말 우리 집일까? 아니면 시어머니의 또 다른 집일까? 이처럼 부모의 선의가 불편으로 바뀌는 순간 자식은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설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더 가깝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상대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현상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아들의 집에 예고 없이 자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저희는 주말에만 잠옷을 입고 늦잠을 자는 게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시면 그 작은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그 말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주말 방문을 줄이자 오히려 며느리가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듯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옳지만 사랑에도 거리와 온도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을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집을 찾게 하라. 부모가 자식의 문을 자꾸 넘지 말라. 즉, 부모의 발걸음이 줄어들수록 자식의 발걸음은 더 자주 부모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지킬 때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장 단단한 끈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식은 평생 내 품 안의 아이야. 그러나 자식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적인 어른이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에게도 성숙의 마지막 과정일지 모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의 결혼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그 부부의 갈등 빈도가 약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다가 지치고 결국 배우자 쪽으로 기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준답시고 매번 반찬 맛을 평가했습니다. 간이 좀 싱겁구나. 다음엔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지. 그 말이 반복되자 며느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그럼 직접 해 드세요. 물론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이 작은 해프닝은 웃음을 자아내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도움이 때를 잃으면 참견이 되고 참견은 금세 벽을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정양용 선생은 부모의 발걸음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배려입니다. 자식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식의 집에 자주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끔 만나기에 그 만남이 더 따뜻해지고 자식은 부모를 그리워하며 자발적으로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부모라면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자식의 집에 들어가질 않는다. 대신 자식이 내 집의 문을 두드리게 하겠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수십 년의 가족 평화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마도 절제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더 주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지만 그 마음을 절제할 줄 알 때 오히려 관계는 오래갑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는 상대가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부모의 발걸음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 그리고 멈출 줄 아는 것.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을 보고 싶어 갑작스럽게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또 오셨네. 그 짧은 한마디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 여겼던 행동이 부담과 긴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웃긴 이야기 하나 하죠. 어떤 아버지는 매번 자식 집에 갈 때마다 고구마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아버님, 사실 저 고구마 알레르기 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내가 준 건 다 어디 갔냐? 며느리는 쑥스러운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웃집 강아지가 아주 잘 먹었어요. 이 일화는 웃음을 주지만 동시에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선이라 해도 상대의 필요를 듣지 않는 사랑은 때로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다림과 존중입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때, 자식이 먼저 찾아올 때, 그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품격이고
오래도록 따뜻한 관계를 지켜가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순간에 완성될 수도 있다는 것. 부모의 발걸음이 가벼울수록 자식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그리움은 사랑을 더욱 단단히 묶어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따뜻한 울림을 품으며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인 경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부모가 발걸음을 줄일수록 자식의 그리움은 깊어지고 만남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오늘 밤 이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바랍니다.